모의고사 시험 범위 설명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21학년도 6월 모평 예술 지문 한번 가보자. 미학은 예술과 미적 경험에 관한 개념과 이론에 대해서 논의하는 철학의 한 분야다. 미학은 철학의 한 분야인데 미학의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술의 정의에 관한 문제다. 즉 예술이란 무엇인가? 예술이 자연에 대한 모방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서 비롯된 모방론은,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처음 이야기했고 그 이후에 모방론이라는 미학적 개념이 있었던 거야. 대상과 그 대상의 재현이, 대상과 그 대상의 재현, 그러니까 얘가 자연일 거고 이게 예술이겠네. 닮은 꼴이어야 한다는 재현의 투명성 이론을 전제한다. 그러나 예술가의 독창적인 감정 표현을 중시하는 한편 외부 세계에 대한 왜곡된 표현을 허용하는, 이게 포인트겠네. 낭만주의 사조가 18세기 말에 등장하면서 모방론은 많이 쇠퇴했다. 그러니까 모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표현에서 왜곡되니까. 이제 모방을 필수 조건으로 삼지 않는 낭만주의 예술가의 작품을 예술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이론이 필요했다. 모방론 이외의 새로운 이론. 20세기 초, 18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로 가잖아. 그러니까 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개되는 지문인 거고, 이걸 우리가 통시적 관점이라고 이야기해. 통시적 관점에서 20세기 초 콜링 우드는 진지한 관념이나 감정 같은 예술가의 마음을 예술의 조건으로 규정하는 표현론을 제시해서, 즉 표현론은 예술가의 마음이 조건이야. 그에 따르면 진정한 예술 작품은 물리적인 소재를 통해 구성될 필요가 없는 정신적인 대상이다. 예술가의 마음이니까. 이와 비슷한 시기에 외부 세계나 작가의 내면보다, 즉 표현론보다 작품 자체의 고유 형식을 중시하는 형식론도 발전했다. 형식론은 내면이나 외부 세계, 즉 모방론이나 표현론보다는 작품 자체를 보자. 벨의 형식론은, 벨이라는 사람이 요 형식론의 대표 주자인가 봐. 예술 감각이 있는 비평가들만이 직관적으로 식별할 수 있고 정의는 불가능한 어떤 성질을 일컫는 의미 있는 형식. 여기서 의미 있다는 건 비평가들의 직관이 반영이 돼야 되네. 즉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야. 그 비평가들에게 미적 정서를 유발하는 작품을 예술 작품이라고 보았다. 표현론에서 예술 작품이라고 보는 것, 그 다음에 형식론에서 예술 작품이라고 보는 것. 표현론은 예술가의 마음, 형식론은 비평가들에 의해서 선별된 어떤 작품 자체의 고유 형식. 20세기 중반에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뒤샹이 변기를 가져다가 전시한 샘이라는 작품은 예술 작품으로 인정되지만 그것과 형식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는 일반적인 변기는 인정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게 되자 두 가지 대응 이론이 나타났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예술 작품으로 분류하는 미술, 연극, 문학, 음악 등이 서로 이질적이어서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아울러 예술이라 정의할 수 있는 공통된 요소를 갖지 않는다. 그래서 웨이츠라는 사람이 예술 정의 불가론, 예술이란 무엇인가는 정의 내릴 수 있는 게 아니다. 기존의 이론들이 겉보기에는 명제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즉 예술이란 이것이다 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참과거 시절 판정할 수 없는 사이비 명제다. 기존의 이론들은 사이비 명제야. 그러니까 예술에 대한 정의는 논의 자체가 불필요해 라고 이야기했다. 다른 하나는, 여기서 아까 두 가지 대응 이론이었으니까 첫 번째는 예술정의 불가론, 두 번째는 예술계라는 어떤 사회제도에 속하는 한 사람, 제도, 여러 사람에 의해서
후보 자격을 수여받은 인공물을 예술작품으로 규정하는 디키의 제도론이다. 여기서 사회제도라는 거는 좀 쉽게 말하면 학벌일 수도 있고 일정한 학벌을 통과한 예술가들이 모여있는 예술계일 수도 있어. 하나의 작품이 어떤 특정한 기준에서 훌륭함으로 예술작품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평가적 이론들하고는 다르게 디키는 절차와 관례를 거치기만 하면 모두 예술작품으로 볼 수 있다는 분류적 이론이다. 작품이 훌륭한지 아닌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 예술의 정의와 관련된 이 논의들은 예술로 분류할 수 있는 작품들의 공통된 본질을 찾으려는 시도이자 예술의 필요 충분 조건을 찾는 시도이다. 그래서 이 지문에서 이 논의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공통된 본질을 찾으려는 시도였다. 예술의 필요 충분 조건을 찾는 시도였다. 라는 것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자, 이 지문은 몇 번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중요한 내용들만 간추려보자. 한비자는 전국시대 제자백가 일원. 전국시대에 활동했던 수많은 철학가들을 제자백가라고 불러. 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고. 강력한 법을 통해 나라를 다스릴 것을 주장했던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인간행위의 주요 동기를 이기심이라고 봤기 때문에 유교에서 인의를 권장하는 것은 사실상 군주에게 공자의 수준, 백성들에게 공자의 제자 수준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야. 평화로울 때 유교의 인의를 장려할 수 있지만 위험에 빠진 상황에서는 강력한 법이 필요해서 악행을 처벌하고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부국강병을 목표로 법치를 실현하는 것. 이게 바로 한비자의 핵심 주장이지. 여러 나라들이 패권을 다투던 혼란기에 맞는 현실적인 통치 방법. 이게 바로 마키아벨리와 공통점이야. 통치 방법으로서 너무 이상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고 현실적이었다. 한비자의 통치론을 구체화한 책이 한비자인데 노자의 도덕경을 자주 인용했다. 노자는 세계를 근원적으로 포괄하는 자연질서이자 만물의 근원, 도에 따라 사는 게 바람직한 삶이라고 여겼고 통치자는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게 이끌어야 한다. 통치자가 백성들을 이끌 때 자발적으로 하게끔. 한비자는 이걸 근거로 했는데 한비자는 누구나 부귀하고 장수하길 원하지만 현실에서는 이걸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미혹함에 빠지지 말고 노자의 도에서 벗어나지 마라. 자, 미혹함에 빠지지 말고 노자의 도에서 벗어나지 마라. 노자의 도를 어떻게 해석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비자의 제일 큰 차이점은 그거 같아. 현실에서의 부정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그게 너 지금 힘들고 가난하고 그래? 그것도 도야.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야. 인간은 이타심도 가지고 있어서 전적으로 사악한 존재는 아니지만 이라고 한비자도 생각해. 하지만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부분은 이제 문제에서 많이 나오겠네. 그치? 한비자가 인간에 대해서 이타심이 없다라던가 또는 전적으로 사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틀리지. 이기적인 인간은 권력에 복종하고 처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통치자는 소수의 사람에게만 효과가 있는 덕치를 버리고 다수의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바로 법치라는 거지. 한비자는 육아에 대한 자신의 비판이 작은 국가를 유지하려고 강조한 노자. 작은 국가를 유지하라. 노자가 그랬어. 소국, 과민, 작은 나라에 적은 백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노자는 생각했거든. 이것과 한비자의 생각은 통하는 면이 있다고 했는데 근데 그 근거는 좀 달라. 한비자는 국가의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 게 아니고
통치자가 미치는 영향력에 한계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여기에서 법치 개념이 나오겠지. 통치자가 모두 다스릴 수 없으니까 법의 필요성을 이야기한 거야. 한비자는 통치자의 처신과 국사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노자의 도 개념의 근거에서 자연적이고 동시에 명시적이라는 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해. 명확하게 드러나다, 이거는 법을 명문화한다라는 것과도 비슷한 의미야. 법을 글자로 활자화시켜야 돼. 그래야 권력이 있는 사람들도 함부로 법을 어기지 못하거든. 지위나 인맥과 관계없이 평등하게. 그래서 악행을 처벌하고 비효율적인 국가 운영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역설은 강조했다, 힘주어 말했다. 통치자는 큰일이 발생하기 전에 징조를 알아차리고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는 또 한비자의 특징이야. 통치자는 신중하고 사소한 이익에 집착해도 안 되고 탐욕에 빠져도 안 되고 음악이나 유흥에 탐닉해도 안 된다. 자, 이런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기억해 둬야 시험에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겠지. 한비자가 통치자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도로, 노자가 제시한 허정을 강조했는데 허는 비어있는 것, 정은 고요한 것이거든. 그래서 허를 극치에 이르게 하고 정을 독실하게 하라는 건 뭐냐 하면 마음을 비우고 고독하면 실제의 정황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고독하다는 건 누구와도 이익으로 맺어져 있지 않은 거야. 그 다음에 통치자가 자신이 바라는 걸 밖으로 드러내지 않아서 마음이 고요해 보여야만 모두가 두려움을 느낀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직분을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한비자는 신하에게 상벌의 집행 권한을 부여하면 안 된다. 중요한 거야. 이거는 상벌을 집행하는 건 왕이 해야 돼. 직무의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하라. 신하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정해야 한다. 이게 바로 한비자가 법가사사 이름으로 이야기했던 내용이고, 이건 후대에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싶어 했던 군주들에게 사상적 바탕이 되었다. 마키아벨리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허용될 수 있다. 이거는 분명히 한비자와 다른 점이야. 한비자는 법에 의해서, 정해진 법에 의해서 해야 한다라는 게 핵심이라면, 그리고 또 이 법은 노자의 도를 근거로 한 거였잖아. 근데 마키아벨리는 다 필요 없어. 수단과 방법은 뭐든지 다 돼. 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돼. 이 얘기야. 그래서 혹평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왜냐하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허용될 수 있다는 정치 철학으로 이해되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야. 마키아벨리의 이론에 대해서는.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야, 이게 인간 중심적인 시각을 담고 있는 정치 철학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 시대를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신을 대체할 수 있는 인간의 실천 능력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어. 그래서 혹평과 그 다음에 또 좋은 평가가 나란히 제시되어 있는 거고,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모든 능력과 가치를 소유한 최고의 존재이자 신을 대리하는 인간.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행위하는 존재이면서 세계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첫 번째야. 그래서 이거는 군주의 역량은 신에 의해서 부여된 비범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오로지 운명과만 대립적 관계에 있다. 어떻게 보면 군주의 역량이라는 건 타고난 운명이다. 이 운명의 힘과 대결해서 국가를 유지하고 존속하기 위해서 문화적 질서를 고안하는 게 바로 군주의 역할이다. 만약에 여기에 실패한다는 것은 운명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군주는 여기에 적합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마키아벨리는 인간 본성에 대해서 고찰할 때, 자, 요걸 통해 군주에게 필요한 자세를 말했는데, 인간은 누구나 이기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정치에서 통치자는 덕으로 베풀어서는 안 돼. 유덕함은 비참한 역사적 사건들을 불러올 거야. 그러니까 미덕을 멀리하는 건 안 되지만 세상은 미덕을 소유하지 않은 악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유덕한 태도가 아니라 확실한 방법, 법을 제정해야 해. 그래서 제정된 법은 군주가 신을 대리하는 것만으로도 언제나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래서 법을 넘어서더라도 자, 요게 아까 얘기했던 그거야. 첫 번째 문단에서 마키아벨리는 수단과 방법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 어떤 수단과 방법도 법을 넘어서더라도 권모술수와 무력을 쓸 수 있다. 누구는? 군주는. 그는 전쟁이 군주의 제일의 업무라고 주장했고 군무를 게을리하면 권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항상 군무에 관심을 가지고 전쟁과 같은 위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또 조언하는 신하들 역시 이해관계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신하의 조언은 강력하게 저지해야 돼. 군주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지금의 시각에서 보면 상당한 거리가 있지만 당대의 시각에서 보면 사변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통치론이다, 실용적이었다라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 의의가 있다,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받는다라고 이해하면 돼. 사변적이고 추상적인 건 지나치게 실용적이지 못하고 학문 중심적이거나 또는 지나치게 철학적인 것을 우리가 사변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일단 쌤 한번 끊고 갈게.